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 올라온 8분짜리 영상 하나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었는데요. 이 영상 때문에 한국을 향한 비난이 쏟아지고 심지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CNN의 단독 보도로 인해 완전히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을 보고 미 방송국 관계자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Major impacts across the armed forces, and independent researchers have estimated there. 대체 8분짜리 영상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라고 합니다. 뉴욕 CNN 소속 기자이죠. 2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비며 진실을 전달하는 일을 해왔어요. 이라크 전쟁, 시리아 내전, 아프리카 난민 문제까지 세계의 아픔을 카메라에 담아왔죠. 그것이 제 일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날의 일은 절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 앞에 앉아 다음 기사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니콜라이가 흥분한 얼굴로 제 책상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죠. 그가 보여준 태블릿 화면에는 SNS에서 퍼지고 있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영상 속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서울의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는 백화점 직원이 중국인으로 보이는 손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모습도 있었죠.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였죠. 저는 영상이 편집됐을 가능성도 있으니 직접 보기 전까진 판단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니콜라이는 제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그의 눈빛에서 강한 적대감이 느껴졌죠. 니콜라이는 자신의 친구도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당했다며 격분했어요. 그 나라는 선진국 행세하면서 실제론 외국인들을 동물처럼 취급하는 후진국이야. 문화라곤 다 훔쳐간 것들 뿐이고 위생 수준도 엉망이지. 한국 사람들은 겉으론 웃으면서 속으론 다 내쫓고 싶어 안달이라니까. 니콜라이의 말은 점점 과격해졌어요. 그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우리에게 모였죠. 물론 저는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영상들은 확실히 충격적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사무실 구석 테이블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을 때 편집장 마이클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SNS에서 한국 관련 부정적 이슈가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확신하기엔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어요. 그러자 마이클은 잠시 침묵했다가 그 영상으로 인해 CNN 시청률도 영향받고 있다고 말했죠.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주 편집회의에서 한국 관련 특별 보도를 기획해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사무실을 나설 때 CNN 방송에서는 여전히 관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마이클의 말대로 이 이슈는 점점 커지고 있었죠. 물론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저를 어디로 이끌게 될지를 말이죠. 다음 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니콜라이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지만 자리엔 없었죠. 동료 미아에게 물었더니 니콜라이가 새벽부터 스튜디오에서 무언가를 녹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부터 엄청 바빴다는 말도 덧붙여서요. 저는 호기심에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모니터에 한국 관련 영상이 편집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니콜라이는 한국이 표면적으로는 국제화된 나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겠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SNS 계정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었고 코멘트 창에는 이미 수천 개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죠. 대부분 중국어였지만 분노한 이모티콘과 감정적인 반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마침내 방송이 끝나고 니콜라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그는 550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어제보다 2배가 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이 콘텐츠 시리즈로 자신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제가 우려를 표하자 그는 비웃듯이 저를 순진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하고 그는 그냥 보여줄 뿐이라며 한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저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덧붙였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니콜라이의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번역되고 재생산되고 있었죠. 댓글들은 더욱 과격해졌어요.
한국 제품 불매합시다. 한국 여행 취소했어요. 돈 아까워요. 우리도 그들을 똑같이 대해줍시다. 한국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 문화 절대 소비하지 맙시다. 와 같은 증오에 찬 반응들이 넘쳐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감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다시 증오를 낳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니콜라이의 영상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교묘하게 편집된 장면들, 문맥에서 벗어난 인터뷰, 때로는 전혀 다른 나라의 사건을 한국의 것처럼 소개한 부분까지 발견했어요. 이건 저널리즘이 아니었죠. 선동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죠. 사건은 CNN 주간 편집회의가 있는 날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마이클 편집장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죠. 모두가 한국 이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클은 지난 일주일간의 시청률 데이터를 보여주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 관련 뉴스의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어마어마했죠. 이제 이 주제는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 아닌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그래프를 넘기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한국 현장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죠. 회의실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선뜻 나서는 기자가 없었어요. 모두 자신의 노트북이나 태블릿만 바라볼 뿐이었죠. 한국은 지금 너무 민감한 주제였고 이런 보도는 자칫 기자 개인에게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수도 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니콜라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누가 가겠어요? 중국인 취급하는 그 나라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게다가 음식도 자극적이고 길거리는 더럽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고요. 그저 서구인들에게 보여주는 이상한 케이팝과 예능은 위선적인 가면일 뿐이죠. 니콜라이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침묵이 길어지자 마이클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제 경력과 중립적인 성향을 언급하며 저에게 이번 취재를 맡겨보고 싶다고 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가슴이 무거워졌죠. 잠시 고민했습니다. 한국, 솔직히 저는 그 나라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없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죠. 그냥 지도에 있는 또 하나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기자로서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닐까요? 편견 없이 그저 진실만을 보려는 시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이클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동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희생양이 생겨 다행이라는 눈치였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예상치 못하게 영상팀의 미아가 다가왔어요. 긴 갈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늘 날카로운 눈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아는 자신도 한국 취재에 동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영상 증거가 중요한 이슈이니 좋은 카메라맨이 필요할 거라고 덧붙였죠. 미아의 제안이 반가웠습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영상 담당자였고 함께 일하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마이클도 즉시 승인했고 이렇게 우리 취재팀이 꾸려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니콜라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비웃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한국 취재를 맡았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눈치였죠. 니콜라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 가면 그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라고. 그것도 뼈저리게 말이죠. 그곳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직접 경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진실인지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것이 제 임무였으니까요. 선입견 없이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기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저와 미아는 필요한 모든 장비와 허가를 갖추고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구름과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죠. 과연 한국에서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렇게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나오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상쾌했어요.
몸은 지쳤지만 새로운 취재에 대한 설렘이 피로를 덮었죠. 저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 내 안내 방송이었습니다. 한국어 안내 이후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친절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본 영상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공항 곳곳에 다국어 안내판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어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미아는 카메라를 꺼내 주변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의아함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 니콜라이의 영상 속 한국은 중국인에게 차갑고 배타적인 나라였는데 첫인상은 그렇지 않았죠.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외국인 전용 안내 데스크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보니 친절한 미소를 지닌 한국인 직원이 중국인 관광객 무리를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질문에 답하며 지도까지 꺼내 친절하게 설명했죠. 관광객들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미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들었던 그 한국이 맞느냐고. 저도 의아했습니다. 공항 내 디지털 사이니지에도 중국어 메뉴가 확실히 있었고 면세점 입구에는 중국인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어로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심사관은 무표정했지만 업무적으로 철저했을 뿐 특별히 불친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아에게 즐거운 여행 되세요라는 인사까지 건넸죠. 우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짐을 찾아 출구로 나가는 길에 또 다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공항 직원이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동선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출구였죠. 환영받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기사님 한 분이 다가왔어요. 저희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영어로 인사했죠. 목적지를 이야기하자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희를 보며 물었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미국에서 왔다고 대답하자 그는 웃으며 유창한 영어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건 곧이어 그가 다른 외국 손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인 관광객도 많이 태운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니하오, 환영합니다라고 중국어 인사를 건네는 것까지 보여주었죠. 그는 다양한 나라 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 간단한 인사말은 여러 언어로 배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기본적인 인사와 길 안내는 할 수 있다고 자랑했어요. 이런 모습은 니콜라이의 영상에서 절대 볼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미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생각인 듯 했어요. 이곳은 우리가 예상했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니콜라이가 묘사한 그 혐오의 나라가 아니었죠.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면서 첫날의 인상을 정리했어요. 물론 공항은 관광객을 맞이하는 창구니까 더 친절할 수 있겠죠. 진짜 한국은 어떨까요? 호텔 창문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취재가 시작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일찍 호텔에서 나와 서울 도심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가이드북에 따르면 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쇼핑 지역이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핫스팟이라고 했죠.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역에 도착했어요. 역에서 나오자마자 다양한 언어로 된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영어뿐 아니라 중국어와 일본어 안내까지 상세했죠. 이런 모습은 첫인상부터 니콜라이의 주장과 달랐어요. 거리로 나오자 쇼핑객들로 북적이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인들 사이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 중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무리들도 상당히 많았죠. 그들은 자유롭게 쇼핑을 즐기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미아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죠. 저는 중국어를 조금 할 수 있었어요. 대학 시절 배운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간단한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장소로 큰 화장품 매장을 선택했어요. 입구에 들어서자 직원이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툰 중국어로 말을 걸었죠. 니하오, 화장품 추천해주세요. 놀랍게도 직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중국어로 응대하기 시작했죠. 제 중국어 실력이 부족해 알아듣기 어렵자 그녀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녀가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서를 꺼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매장에서도 반복됐어요. 의류점, 신발 가게, 식당까지 어디를 가든 저희가 중국어를 쓰면 직원들은 더 친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어떤 곳은 중국어를 하는 직원을 특별히 불러오기도 했고, 다른 곳은 중국어로 된 메뉴판과 할인 쿠폰까지 내밀었어요. 오후가 되자 미아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니콜라이의 영상에는 이런 모습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지 말이죠. 저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한국은 중국인에게 적대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한 대형 백화점 앞에서 흥미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위한 특별 입구가 따로 마련되어 있었어요. VIP 고객처럼 환대받는 모습이었죠. 백화점 직원들은 중국어로 인사하며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저녁에는 유명한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또다시 중국어로 주문을 시도했죠. 서버는 미소 지으며 중국어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심지어 식사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도 중국어로 감사 인사를 건네자 서버는 기뻐하며 다음에 또 오세요라고 중국어로 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미아와 오늘의 경험을 정리했어요. 명동에서 우리가 본 한국은 니콜라이의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은 환영받았고 상점들은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왜 니콜라이의 영상에는 이런 장면이 없었을까요? 그가 보여준 한국과 우리가 경험한 한국 사이에는 큰 간극이 있었어요. 혹시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저희는 니콜라이의 영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장소, 바로 그 논란의 식당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 영상 속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는 장면이 담겨 있었죠. 그 장면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 한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영상을 다시 확인했어요. 영상 속 식당의 간판과 위치를 파악한 후 강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미아는 카메라 장비를 최소화해 가지고 왔어요. 너무 눈에 띄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평범한 관광객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식당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꽤 유명한 곳이었죠. 건물 외관은 영상과 동일했습니다. 근처에서 잠시 관찰한 후 점심시간이 시작되자 자연스럽게 입장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영어로 인사하며 테이블로 안내했죠. 일행이 몇 명인지 물었고 메뉴를 건네주었습니다. 별다른 불친절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손님들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죠.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외국인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인 가족, 서양인 커플, 그리고 몇몇 중국인 단체도 보였어요. 모두 평화롭게 식사를 즐기고 있었죠. 영상 속 그 긴장감이나 불편한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문을 하면서 중국어로 몇 마디 섞어 말해봤어요. 직원은 놀라지 않고 중국어로 응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중국어는 서툴렀지만 기본적인 소통은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정말 영상 속 그 식당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죠. 식사가 나오고 분위기가 편안해지자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관한 블로그 포스트를 봤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 손님과 문제가 있었는지 물어봤죠. 직원은 고개를 갸웃하며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외국인 손님들이 많아 감사할 따름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 덕분에 매출이 늘었다고 했죠. 이 말을 듣자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니콜라이의 영상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친 후 매니저에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었어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최근 중국인 손님과 문제가 있었는지, 특히 쫓겨난 사건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매니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중국 손님들은 오히려 식당의 중요한 고객이라고 강조했죠. 매출의 30%가 중국인 관광객에게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쫓아낸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매니저가 영상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 영상이 자신의 식당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완전히 조작되었다고 말했어요.
실제로는 술에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워 제지한 것뿐인데 마치 중국인이라서 쫓겨난 것처럼 편집되었다고 했죠. 식당을 나오면서 미아와 눈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에도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큰 오해 속에 있었던 것일까요? 니콜라이의 영상은 진실을 왜곡한 것이었을까요? 그렇게 한국 취재 사흘째, 저는 이제 서울 곳곳을 자유롭게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중교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고 길 찾기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외국인에게 불친절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 못했죠. 오늘은 홍대 지역을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 호텔을 나와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에 도착했죠. 역 주변은 활기찼습니다. 다양한 가게들과 카페, 그리고 거리 공연까지 서울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고 지금까지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니콜라이의 주장과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참 작업에 몰두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생각이 복잡해 지갑을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것도 몰랐죠.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지갑이 생각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서둘러 테이블로 돌아가 보니 놀랍게도 지갑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갑을 열어봤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인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한 남성이 지갑을 보고 직원에게 알렸다고 해요. 직원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갑을 지켜봤다고 했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틀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강남에서 취재를 마치고 택시를 탔는데 내리면서 휴대폰을 좌석에 두고 내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휴대폰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당황스러웠어요. 모든 취재 자료와 연락처가 들어있었으니까요.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연락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제가 탔던 택시의 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시간과 경로는 알고 있었죠. 호텔 직원은 인근 경찰서에도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2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택시 기사가 휴대폰을 발견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맡겼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경찰관은 이런 일이 한국에서는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분실물을 돌려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라고 했죠. 이 경험들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 분실한 물건이 온전히 돌아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점이 놀라웠어요. 한국인들과 대화하며 이런 경험을 나누자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한 대학생은 자신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한국 사회는 높은 수준의 신뢰를 바탕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니콜라이가 묘사한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가 보여준 영상 속 한국은 배타적이고 불친절한 나라였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은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왜 이런 괴리가 있는 걸까요? 드디어 취재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서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국 대학생 지훈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영어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우연히 명동에서 길을 묻던 중 알게 되었죠. 지훈이 카페에 들어오며 환하게 웃었어요. 일주일간의 취재 경험을 나누며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니콜라이의 영상부터 시작해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지훈은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모든 한국인이 외국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건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했죠. 어느 나라에나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영상, 기사, 편견. 이 모든 것들이 진실의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어요. 진실은 한 가지 시각으로 재단될 수 없는 것이었죠.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최종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우리가 몰랐던 따뜻한 진실이었어요. 편견 없이 바라본 한국의 모습, 직접 경험한 친절함과 신뢰, 그리고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썼죠.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CNN 본사에서 생방송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이 방송이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카메라 앞에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본 한국은 편견 속 그 나라가 아니었다고. 직접 경험한 그들의 친절함과 정직함은 진짜였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입견을 버리고 직접 보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복도에서 니콜라이와 마주쳤어요. 그는 방송을 봤다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그의 표정은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제가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편견에 눈이 가려졌던 것 같다고 했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실은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다고요. 니콜라이의 눈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그도 언젠가 한국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실은 때로 왜곡된 프레임 속에 가려진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발로 뛰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듣는다면 어떤 오해도 편견도 진심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닌 삶의 교훈을 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사회의 신뢰,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는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어요. 때로는 멀리 떨어진 낯선 곳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본질을 다시 발견하는 법이죠. 한국은 저에게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진실을 찾아내는 용기를 선물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얻은 가장 값진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도쿄의 명문 사립고 학생들이 집단으로 이상행동을 보이며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학교는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고 하죠. 놀라운 건 이 모든 것이 한국으로의 수학여행 이후 일어났다는 점인데요. 이후 한 교사의 폭탄 발언이 터져나오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中小企業や労働組合のない職場で働く人を含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나나미라고 합니다. 도쿄에 있는 가이세이 고등학교 3학년생이죠. 우리 학교는 일본에서 가장 명문이라 불리는 학교 중 하나예요. 정치인, 기업인, 학자 등 많은 인재를 배출했을 정도죠. 저 또한 일본 상류층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시고 어머니는 관료 집안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자부심을 강조하는 교육을 받아왔죠. 2차 대전 당시 일본군 출신이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곤 했죠. 할아버지는 한국이 늘 일본을 욕하면서도 일본 기술과 문화를 베낀다고 말씀하셨어요. 역사 문제를 이용해 일본을 괴롭히는 나라라는 말씀도 자주 하셨죠. 부모님도 이에 동조하며 한국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셨어요. 녹차를 마시며 할아버지의 말씀에 맞장구를 치는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계셨지만 표정만으로도 동의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직접 겪어본 것도 아니면서 너무 단정짓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학교에는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미유키는 케이팝을 좋아했고 아카리, 유미, 사유리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만 고집했죠. 유카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국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나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주변에는 한국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말이죠. 괜히 이상한 소리 했다가 분위기만 이상해질까 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가끔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기사를 보다가도 누군가 들어올까 화면을 급히 닫곤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질문은 많지만 답을 구할 곳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평소와 다른 긴장된 표정으로 교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은 3학년 수학여행에 관한 발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교탁 위에 선 담임 선생님을 향했죠.
하와이, 발리, 아니면 싱가포르. 모두들 멋진 해외여행지를 기대하는 눈치였어요. 그러나 다음 순간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 조용했던 교실이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요동쳤습니다. 교실 여기저기서 왜 하필 한국이냐는 항의와 반일 감정이 심한 나라에 가는 것이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 차라리 일본 내에서 여행하자는 제안이 쏟아졌어요. 학생들의 항의가 빗발쳤죠. 교탁 앞에는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교실 곳곳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반의 야마모토 리카는 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항의했어요. 검은 머리카락을 흔들며 리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리카는 학교에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자신의 부모님도 한국 여행을 절대 반대할 거라며 강하게 주장했어요. 리카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하자 다른 친구들도 동조하며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학교로 빗발쳤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를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낼 수 없다며 학교 측에 강하게 반발하는 부모들도 있었어요. 결국 학교는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무실을 오가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모두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안전성, 교육적 가치,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며 학부모들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담임 선생님은 UN 안전지수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 매년 200만 명 이상의 일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통계, 그리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국에서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했다고 해요. 설명의 결과 대다수의 학부모가 찬성하며 한국 수학여행이 확정되었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반발은 여전했습니다. 친구들은 학교가 미쳤다며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곳을 왜 가야 하는지 분노했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을 모아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고 주장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라 막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반대했던 한국 여행에 대해 조금씩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평소 조용하던 아유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근데 한국 가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을지도? 그 말에 교실 공기가 잠시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미카도 동조하며 말했어요. 난 원래 한국 드라마 좋아했어. 직접 가서 보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루카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맛있다고 하잖아. 가서 진짜 한국 요리를 먹어보고 싶어. 처음에는 강하게 반발하던 친구들 중 일부가 점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교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두 진영으로 나뉘는 것 같았어요. 야마모토 리카는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야 너네 친한이야. 그 말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교실에 떨어졌습니다. 리카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우리 학교가 한국 가는 걸 정했다고 해서 내 생각까지 바뀐 거야. 우리가 그동안 한국한테 당한 게 얼만데. 리카의 말에 한국에 호의적인 발언을 했던 친구들은 움츠러들었어요. 특히 아유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죠. 마치 한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사람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속으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냥 한국 여행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반응이 심한 걸까? 한국에 대한 감정이 이렇게 양극화되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어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실제 한국은 어떻게 다를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어요. 괜히 분위기를 더 이상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책상 위 공책에 무의식적으로 그린 작은 동그라미들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교실 밖 복도에서는 다른 반 학생들도 비슷한 논쟁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학교 전체가 한국 수학여행에 대한 찬반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 도서관에 들러 한국에 관한 가이드북을 몰래 펼쳐보았어요. 컬러풀한 서울의 야경, 전통 한옥마을, 현대적인 쇼핑센터. 생각보다 멋진 곳 같았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보니 한국으로 출발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 2주 후면 직접 그곳에 가게 될 텐데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2주 뒤 드디어 출국 당일이 왔습니다. 하네다 공항에 도착해 짐을 챙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아 진짜 가야 해?
제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제 주변에서는 불평과 한숨이 끊이지 않았어요. 여행 가방을 끌며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기대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 보였습니다. 부모님들도 마지막까지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공항까지 배웅 나오셨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주의사항을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제 가방에 비상약을 더 넣어주셨죠. 특히 야마모토 리카의 부모님은 리카를 붙잡고 조심하라며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리카의 아버지는 마치 딸을 전쟁터에 보내는 것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했어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렸죠. 마치 우리가 무슨 위험한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 학생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우리를 싫어할까? 그런데 입국장을 지나며 학생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 귀에 여기저기서 작은 감탄사가 들려왔습니다. 공항이 엄청 크잖아. 미유키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정말이지 인천국제공항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 깔끔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어요. 와이파이가 일본보다 빠른데? 다른 친구가 스마트폰을 보며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폰을 확인해 보니 정말 인터넷 속도가 빨랐어요. 공항 곳곳에 무료 와이파이 존이 있었고 연결도 쉽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스마트 안내 로봇이었어요.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와 일본어로 인사를 했을 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마트 안내 로봇이 일본어로 말해주네? 하루카가 로봇 앞에서 서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로봇은 친절하게 출구 방향과 환전소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일본어로요.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더 놀라웠어요.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시스템에 몇몇 학생들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솔직히 일본보다 기술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야마모토 리카가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웃기지 마. 리카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약간의 당혹감이 보였어요. 아마 리카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뭔가 예상과 다른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과 실제 보는 모습이 달랐거든요. 고등학교 3년 동안 배운 것, 그리고 부모님과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이 제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입국장을 빠져나와 관광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은 생각보다 일본과 비슷했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하지만 간판의 글씨와 도로 표지판이 다른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는 첫 번째 일정으로 인사동과 북촌한 옥마을을 방문했어요. 인사동 거리에 들어서자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전통 공예품 가게와 현대 갤러리가 나란히 있었어요. 이거 생각보다 재밌는데? 리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북촌한 옥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더 많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전통적인 분위기가 살아있네. 일본 교토랑 비슷하기도 하고. 하루카가 말했습니다. 완만한 언덕길을 따라 늘어선 한옥들은 정가라고 우아했어요. 저는 경사진 골목길을 오르며 푸른기와 지붕과 흰벽이 만들어내는 조화로운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한국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골목 중간에 있는 작은 도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도자기에 푸른빛 그림이 그려진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구경하세요. 가게 주인이 유창한 일본어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학생들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장님, 일본어를 잘하시네요. 사장님은 밝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몇 년 살았어요. 일본 손님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리카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가게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씩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할 거라는 인식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은 친절하게 도자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청아백자의 역사와 제작 과정을 일본어로 상세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떠날 때는 작은 도자기 열쇠고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녁 식사는 한식당에서 했어요.
식당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에는 일본어로 된 메뉴판이 놓여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하게 일본어로 응대해 주었어요. 불고기와 비빔밥, 김치찌개 등을 주문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의 맛에 친구들도 점점 표정이 밝아졌어요. 심지어 리카도 불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때쯤 식당 주인이 다가와 일본어로 물었어요. 맛있게 드셨나요? 주인의 미소 띤 얼굴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생각보다 다들 친절해. 다음날 아침 호텔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니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경험으로 한국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방문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가이드 선생님이 이곳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이 수감되었던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서대문 형무소에 도착하자 건물의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딱딱하고 차가워 보였어요. 여기 좀 무서운 분위기야. 아유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관광지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학생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입구를 지나 내부로 들어가자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좁은 감방, 고문실, 고통 속에서 쓰러져간 독립운동가들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의 분위기가 점점 가라앉았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고문 도구들이었습니다. 새로 만든 형구들, 물고문 기구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보여주는 설명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에 다다랐을 때 모든 학생들이 침묵했습니다. 17살의 나이에 독립운동에 참여해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한 소녀의 이야기. 사진 속 그녀는 우리와 비슷한 또래였어요. 우리랑 같은 여고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미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왜 이런 걸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지? 하루카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는 불편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의 표정에도 혼란이 보였어요. 저는 전시물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벽에 걸린 독립운동가들의 명단과 그들이 겪은 고통에 대한 기록들.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한 후 벌어진 일들에 대한 설명들. 이곳에서 본 것들은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 너무 달랐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조선의 근대화를 도왔다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그동안 제가 배웠던 역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니. 서대문 형무소를 나와 버스에 오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은 방금 본 역사적 사실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운동가 후손과의 대화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 들어서자 중년의 남성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분은 독립운동가의 손자인 김준호 선생님이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반겨주셨지만 그 눈빛은 묵직한 역사의 무게를 담고 있는 듯했어요. 김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진실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서류 가방을 열어 노란 서류 뭉치를 꺼내셨어요. 일본 헌병대가 직접 작성한 신문 기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가 내민 자료에는 고문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일본군 문서가 있었어요. 일본어로 씌어진 공문서들은 분명 일본 관리들이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일본 신문 기사도 있었어요. 김 선생님은 일본 정부도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일본 교과서에는 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심지어 항상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야마모토 리카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리카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일본 정부의 공식 문서였어요. 우리 글자, 우리 도장, 우리 관리들의 서명. 이런 기록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왜 일본에서는 이런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지 질문했어요. 김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역사는 승자가 기록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방문했어요. 소녀상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평화롭게 앉아있는 소녀의 모습이 어쩐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일본인 유학생이 소녀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일본 사람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작은 목소리로 표현했습니다. 그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일본인도 이런 아픈 역사를 알고 반성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소녀상 주변을 걸었어요. 리카는 멀리 떨어져 혼자 서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도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혼란스러움과 슬픔이 뒤섞인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연필로 천천히 글을 썼어요. 우리가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토 나나미라고 적었습니다. 조용히 그 쪽지를 소녀상 앞에 놓았어요.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겼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할 때까지 아무도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자신만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와 친구들은 많은 생각에 빠졌어요. 학교 생활은 겉으로 보면 평소와 같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바로 나타났어요. 점심시간 교실 구석에서 작은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카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교과서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하루카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본이 가르쳐주지 않는 역사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야마모토 리카조차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반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에서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좁은 감방, 유관순 열사의 사진, 소녀상 앞에서 기도하던 일본인 유학생의 모습. 일주일 후 역사 수업 중에 저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교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본 자료들에는 일본군이 직접 남긴 기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죠? 교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교사의 얼굴이 굳었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했어요. 교과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집니다. 수업 후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하지만 수업 후 이야기는 없었어요. 대신 다음 날 학교 측에서 저를 불러 경고를 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반응이 제가 본 것들이 진실이라는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기록한 수학여행 일기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동참했어요. 우리는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정리하고 우리의 생각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야마모토 리카가 참여했을 때는 모두가 놀랐어요. 가장 강경한 반한 감정을 보이던 그녀가 이제는 조용히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직도 많은 면에서 혼란스러워했지만 변화는 분명했어요. 저 역시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원래는 경제학을 전공하려 했지만 이제는 한국사를 공부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왜곡되거나 가려진 진실을 찾아내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점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다른 반 학생들도 궁금해하며 우리의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었어요. 일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우리가 반일적이라고 비난했지만 우린 그저 진실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친구들과 모여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던 중에 제가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본과 한국의 역사를 진실 그대로 알리는 역할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번 한국 수학여행을 통해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는 한쪽 면만 보여주었던 거였어요. 진정한 역사는 승자와 패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목소리를 듣고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거울이었어요.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도 희망찬 미래의 가능성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편견으로 시작했던 여행이 이렇게 큰 깨달음을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이해는 진실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이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